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 주변엔 눈부시게 특별하고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 중 한 분과 어릴 적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말로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부산이었고 어머니는 예쁜 외모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유명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네 자식 중 유일한 딸이자 막내인 어머니를 무척 아끼셨다고 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셨고 이건 어머니의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듬직한 오빠들 덕분에 학교에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오빠들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들에서 상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도 어머니는 그 상장들을 보관하고 계셨고 성적표들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죠. 우리 딸도 1등 했네. 우리 오키야 늘 1등이지. 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세 오빠들은 말 그대로 막나이 양아치 건달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 없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먹질을 하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의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도 그걸 보고 자라니 다들 그 길로 빠졌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안은 여러모로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며 말이죠. 그래서 더욱 유별나게 참하고 성실한 어머니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항상 싸우지 못해서 안달인지, 왜 멀쩡한 직업 놔두고 그런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바른 길로 가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아마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사춘기는 성인이 되어서야 찾아왔죠. 할아버지와 삼촌들이 나쁜 짓 해서 번 돈이 많았기에 어머니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 나쁜 돈을 쓰기 싫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20살이라는 예쁜 나이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회사 여름 휴가가 짧아서 어디 놀러 갈까 하다가 그냥 근처 바다에 갔대요. 고향이 부산이니까 엎어지면 다 바다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 넷이 모여서 바다에서 물놀이하고 돗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할 때까지 노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래요. 넷이 오셨어요? 저희도 4명이서 놀고 있는데 같이 노실래요? 남자의 뒤로 저 멀리 3명의 남자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 쪽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인지 차림새도 남다르고 무엇보다 사투리를 쓰지 않는 말투가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친구들은 처음 보는 그 남자들과 놀기로 했죠. 바닷가 횟집에 둘러앉고 게임도 하고 술을 먹으며 20살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미팅 자리에서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눈빛만 봐도 내 짝이다 싶은 그런 사람이요. 그 자리에 어머니와 그런 느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산책할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이 순진한 서울 남자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와서 해안가를 걷고 걸었대요.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이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더랍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고 했는데 생각도 깊고 똑똑해서 집에 있는 양아치 같은 남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대요. 술도 잘 못하고 담배도 안 피는 것까지 완벽했죠. 어머니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사랑에 빠져버린 어머니는 그 다음 날도 이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 남자가 부산에 딱 일주일 놀러와 있었대요. 두 번째 날 어머니를 만난 거죠. 남은 날이 며칠 없으니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더랍니다. 영화도 보고 같이 버스도 타고 빙수도 먹으며 두 분의 마음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나 너 따라서 서울 갈까? 뭐? 왜? 여기 너무 지긋지긋해. 바닷가 비린내도 싫고 깡패 아빠랑 오빠들도 싫고 또 갖고도 신고 쌍화차 타는 직장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나 서울 가면 내가 나 책임질 거야? 뭐 그야 당연하지. 참 어리고 미숙한 패기였죠. 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그 남자와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게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대요.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와서 여관방 하나 잡고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너무 좋으셨대요. 서울의 모든 게 좋았고 그 남자도 너무 좋았답니다. 일자리 센터를 돌아다니고 신문에 난 공고를 보며 면접을 보고 다니다가 금방 새 직장도 구하셨답니다. 이전처럼 비서 업무를 하셨대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났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벌써 3달째 월경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날 제 심장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펑펑 울면서 그 남자를 만났대요. 네, 맞습니다. 이 남자가 제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이야 뒷목 잡을 일이지만 그땐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답니다. 고향에서도 그런 언니들을 여럿 봤고 20살에 결혼하는 게 지금처럼 경악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남의 얘기일 때 그런 거지. 내 자식이 20살에 살림 차리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셨답니다. 뭐? 임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뭐 하는 년이니? 듣자 하니 부산 어디서 우리 애 따라왔다는데 너 꽃뱀 아니니?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애는 맞는 거니? 너 거짓말이지? 얼굴도 반반해서 꽃뱀처럼 생겼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진정 좀 하세요. 진정이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대학 1년 지났고 앞길이 창창한데 무슨 살림을 차리겠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용납 못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도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답니다. 끝까지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로 하신 거죠. 결국 아버지는 학교도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여관방에 들어가 사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후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한풀 꺾이긴 하셨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싫어하시는 건 마찬가지셨답니다. 어머니가 임신 후 부산에 한 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한 번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집안에 먹칠을 하냐며 타박을 했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그저 자랑하기 좋은 인형이었던 거죠. 집을 나온 사실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던 어머니도 그때부터는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저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하기로 결심하셨죠. 제가 퇴원하기까지 여관방 생활을 하셨던 두 분은 제가 퇴원하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도움을 조금 받아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있는 작은 월세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과 육아 생활이 시작된 거죠. 저를 낳은 직후라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셨대요. 어렸던 두 분은 육아도, 살림도, 일도 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행복함이 컸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었죠. 아버지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면서 친할머니 권유로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셨던 아버지는 2년 준비 후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제 여동생이 태어났고요. 친할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답니다. 우리 용길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2년 만에 해냈대? 참 내 아들이지만 장하다 장해. 언제는 나가 죽어도 모자란 한심한 놈이라면서요. 얘는 또 언제적 얘기를. 남자가 그렇게 꽁하게 담아두고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공무원에 합격한 후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저희 어머니에게는 살갑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용길이 아침 꼭 차려줘라. 퇴근 시간 맞춰서 집 다 치워놓고 밥도 해놓고. 내 어머니,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핑계댈 생각하지 말아라. 요즘 애들 없는 집 있니? 아니, 그렇게 너는 낳을 거면 남자애는 하나 더 낳지. 귀찮게 딸은 뭐 하러 낳니? 왜요? 어머니, 너무 예쁜데요. 예쁘긴. 자고로 우리 용길이처럼 멋진 아들이 최고지. 친할머니는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저희를 보면서 꾹 참고 그저 귀 닫고 입 닫고 계셨죠. 그 후 한동안은 전보다 훨씬 행복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번듯한 일자리가 생겼으니 마음도 편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셨답니다. 딱 2년 동안요. 딱 2년만 그러셨답니다. 늦은 밤, 어머니가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서 눈을 감은 채 끙끙거리는데 목이 메스꺼운 게 이상하더래요. 꼭 쓰레기 태우는 냄새였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는데 눈앞이 시커먼 연기로 뿌옇더래요. 어머니는 얼른 옆에 있던 아버지를 깨우셨답니다. 여보, 일어나. 일어나봐.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겨우 잠에서 깬 아버지도 깜짝 놀라셨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어머니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얼른 나가. 내가 방에서 애들 데리고 나갈게. 빨리. 아버지에게 떠밀린 어머니는 먼저 밖으로 나가셨고 곧바로 아버지와 제 동생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나와 보니 같은 건물 사람들도 콜록대며 주저앉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었으며 저 멀리 소방차 소리도 들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어머니 옆에서 탄식을 뱉던 아버지가 갑자기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어딜 가냐고 죽고 싶냐고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떼어내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은 굉음을 내며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에 몸을 싣고 저희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순간 동안 어머니는 기절하셨답니다. 3일 뒤 아버지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아버지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요. 아버지는 그 통장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참 허무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들은 남겨진 저희였죠. 그때 23살이던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 중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뭐? 도와달라고? 용길이 잡아먹은 걸로도 모자라니? 내 자식 잡아먹고 도와달라고? 이 몹쓸 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하고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들 잃은 것도 모자라 짐까지 떠안으려는 거냐? 어머니, 용길씨 아이들이잖아요. 어머니 손주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제발요. 처음부터 너를 들이지 말았어야. 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용길이랑 떨어뜨려야 했어. 당장 나가라. 장례식이고 뭐고 여기 더 있을 필요도 없다. 나는 더더욱 너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다시는 그게 우리 세 식구의 구질구질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호시설 같은 곳을 배회하며 옷까지 같은 생필품을 마련하셨고 24시간 아이들을 보육해주는 곳에 저와 제 동생을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집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증금 없는 허름한 월세방을 구하셨습니다.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으스스한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더 높은 곳을 올려다볼 힘조차 없었답니다. 그저 저희를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일을 하셨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월세며 생활비며 보육시설 비용이 빠져나갔지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느덧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 저도 자아가 생기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도 알고 남과 비교도 할 줄 알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제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춘기가 많이 일찍 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서 쫀득이 같은 불량식품도 사 먹고 오락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또 자존심이 있어서 달라고 하지 못하고 옆에서 침만 꼴깍 삼켰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친구들도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중구야, 너 돈 없어 왜 엄마가 돈 안 줘? 너네 집거지야. 그 나이대 애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거지니 뭐니 했겠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거지, 돈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랑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네가 뭔데 거지라고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고작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가난한 환경도 싫었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싫었고 바쁜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 혼자 있었어요. 동생은 어린이집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고요. 어머니는 공장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을 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전전하시다가 모피공장 보조로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하나씩 배워서 나중엔 옷공장 미싱까지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정말 유혹이 많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시거든요. 공장 처음 다닐 때 20대였고 힘들게 아기 둘 키우는 입장이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일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들여다보면 죄다 다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들이고 어떤 남자들은 돈 벌어다 줄 테니 사귀어 달라는 사람도 있었더랍니다. 솔직히 가끔은 흔들리실 때도 있으셨대요. 공장에서 한 달 벌어야 할 돈을 며칠 만에 벌게 해준다니 당연히 흔들리셨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죽은 아버지 저희 생각하면서 버티셨대요.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자고 다짐하셨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런 대단한 어머니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 시절 참 많이도 속을 썩였습니다. 2살 터울인 동생이 그때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 동생보다도 유치하고 어리광 피우기 바쁜 오빠였죠. 참 여러가지로 어머니 속을 썩였는데 학교 앞 떡볶이가 뭐라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도 떡볶이 중고야 알겠다니까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다음 해 말고 나도 애들이랑 컵떡볶이 사 먹고 싶다니까. 엄마 다음 주에 일한 돈 받으니까 그때 사줄게 알겠지. 아니 난 오늘 먹고 싶다고 오늘 먹을 거라고 다른 애들은 맨날 사 먹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먹냐고 중고야 엄마가 오늘 말고 엄마 미워. 진짜 미워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장롱 속 깊은 곳을 뒤적거려 5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좋다고 학교로 뛰어가서 떡볶이 하나 홀랑 먹었죠. 그렇게 말썽만 피우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니까 집주인 할머니랑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날 공장 쉬는 날이라서 어머니가 모처럼 집에 계셨는데 집주인 할머니한테 딱 걸린 거죠. 내가 말이야 한 달 늦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석 달째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안 그래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처대학비도 내고 작은 애 유치원도 보내려니까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치면 나도 장가 못 간 큰아들의 사업 한답시고 돈만 날리는 둘째 아들의 우리 셋째 딸은 애만 넷이야. 그럼 내 사정은 누가 봐주나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내가 세입자 눈치까지 봐야 하냐고 죄송해요. 조금만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월세 밀리긴 해도 안 낸 적은 없잖아요. 아이고 됐어.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딱한 것 같아서 보증금도 없이 사정 봐줬더니 월세 날만 되면 맨날 내일요 다음 주요 하는 걸 어떻게 기다려놔도 날짜 맞춰 월세 따박따박 내는 세입자 받으라니까 이번 주까지 방패. 네, 그건 안 돼요. 어르신 제발요. 저 이사할 돈도 없고 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르신 됐어. 나도 더는 못해. 이번 주까지 안 빼면 내가 여기 짐 싹 다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방금 먹고 온 떡볶이가 얹힌 듯 속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계속 나오는 한숨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어린 저는 수많은 상상들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건 아닌지, 어린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버지가 갑자기 구세주처럼 살아 돌아오시진 않을지 하는 생각들이요. 불안과 희망을 오가는 상상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불안이었지만요. 기약한 일주일을 다 채우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혹시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 짐을 다 빼버리려고 온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눈을 뜨니 앞에 보이는 건 뜻밖에도 어머니였습니다. 삐질삐질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시며 열심히 짐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뭐해? 우리 이사 갈 거야. 집 사자 친구야.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를 도와 짐을 챙겼고 동생도 일어나서 거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짐을 챙기니 모르는 아저씨가 왔습니다. 용달차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들을 차에 옮겨주셨고 저희 세 식구는 차에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드는 좁고 쾌쾌한 집이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 근처이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까 새 집주인이 어머니 공장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사장님이 옥탑방이 비어 있으니 월세만 내고 들어와 살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저렴한 월세로 세를 내주셨습니다.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될 때까지 보증금을 모아서 나가야 했었죠. 그게 한 3에서 4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옥탑방은 사람이 안 살고 창고로 쓴 지 너무 오래돼서 먼지도 많고 장판이랑 벽도 새로 발라야 했지만 감지덕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공장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여러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 댁은 편히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댁 분들은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사모님은 가끔 시간이 맞으면 저와 동생의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셨고 중학생 형이 있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저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밥 시간이 될 때쯤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주인 사모님이었습니다. 중구야 밥 먹었니? 아니요.
오늘 형 생일이라서 아줌마랑 형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공장이 바빠서 아저씨는 늦으신데 엄마도 공장 바쁘다고 늦는다고 하셨어요. 갈래요? 사모님 댁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맛있는 반찬을 먹었습니다. 소시지나 불고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외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생소했죠. 아주 가끔 엄마랑 동생이랑 공원 가는 길에 김밥집에서 김밥 2줄 사서 공원에 가 먹는 게 가장 큰 외식이었습니다. 저희 넷은 시내로 갔습니다. 외식을 하면 뭐를 먹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사모님은 시내에서 가장 큰 건물의 2층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찍한 가게에 들어서니 흰 셔츠에 검은색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남자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어색하게 사모님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니 창가가 보이는 자리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사모님은 익숙하게 주문을 하고 형은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저랑 동생은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어리둥절해서 그냥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돈가스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 그날 돈가스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니 예전에 유치원에서 먹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커다랗고 동그랗고 웅장한 돈가스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진 초등학교에 도시락 싸들고 다녔었거든요. 4학년 때부터 급식 먹었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포크랑 나이프를 들고 칼질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서툴게 칼질하려니까 사모님이 깔끔하게 칼질을 끝낸 돈가스를 저랑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소스가 흐르는 돈가스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말 그대로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돈가스를 입에 쑤셔넣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형이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중구야 맛있어. 응 짱 맛있어. 형은 이거 맨날 먹어. 아니 매일은 아니고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진짜 짱이다. 나는 이거 처음 먹어봐. 정말. 응 정말 맛있다. 최고야. 그릇을 싹 비우고 집에 왔는데도 아직도 입안에 돈가스가 있는 듯 계속 군침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돈가스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돈가스 비싸 중구야 우리 다음에 먹자. 응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가스 못 먹어. 아니야. 중구야.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내 생일에 먹으러 가자. 생일 아직 2달이나 남았잖아.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2달 동안 열심히 돈 모을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싫어 아무리 떼써도 지금은 못 먹어. 대신 더 이상 떼 안 쓴다고 약속하면 엄마가 중고 생일날 사줄게. 어때? 알겠어? 꼭 약속해. 제가 돈가스를 얼마큼 먹고 싶었냐면요. 그날부터 매일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제 생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 생일이 되었고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을 뛰어갔죠. 제 생일이라고 일까지 일찍 마치고 온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지. 그래 가자. 알싸. 엄마 짱이야.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럼 엄마 돈가스 못 먹어봤지? 그거 진짜 최고로 맛있다. 정말 엄마도 기대되네. 지난번 사모님과 형과 갔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저와 동생이 능숙했고 어머니가 어색해하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콧속을 간지럽히는 돈가스 소스 향에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들떴습니다. 어머니가 주문을 마치고 우리 돈가스는 언제 나오나 하면서 바삐 움직이는 종업원들만 뚫어져라 보다 보니 한 종업원이 쟁반을 들고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릇까지도 다 먹을 기세로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는데 저희 테이블로 온 돈가스는 딸랑 한 접시였습니다. 왜 이것만 주지? 엄마가 하나만 시켜서 이것도 엄청 크네. 중구랑 준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 뭐 왜 하나만 시켜 싫어? 나 준이랑 먹기 싫어. 나 혼자 다 먹고 싶단 말이야. 중구야 엄마가 오늘은 이것밖에 못 사줘. 그냥 먹어. 이것도 많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때는 와서 한 사람당 하나씩 먹었어. 그렇게 먹고 싶어 엄마 것도 준이 것도 시키라고. 중구야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밥 먹어서 배불러 얼른 너 먹어. 싫어. 싫다고 우리는 거지야.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 난 생일날도 행복하지 못해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커다란 돈가스 한 접시 앞에 두고 도란도란 재밌게 먹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 생일 하루도 마음껏 즐길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이쪽을 노려보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 너 정말 어머니는 쟁반을 앞에 두시더니 돈가스를 반으로 나누고선 저희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고개를 돌리시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어머니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눈물이 많은 분은 아니셨거든요. 강인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다니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돈가스만 우가구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머니에게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힘들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로 보이는 형이랑 둘이 오셨더라고요. 형이 맛있게 돈가스를 먹는 걸 아까부터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분도 저희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머니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힘들죠. 않아도 혼자 아들 키워요. 아주머니는 자기네 테이블에 있던 형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힐끔 보더니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큰아들이 때를 많이 쓰네. 저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쁜 사람은 더더욱 아닌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기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길에서 돈 주었다 생각하고 받아줘요. 아주머니가 작은 핸드백을 뒤적이시더니 꼬깃한 1만 원짜리 5장을 꺼내셨습니다. 느닷없이 돈을 건네는 아주머니를 보는 저희 셋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네 이걸 왜 요 귀여운 애들 돈가스 하나씩 사줘요. 그리고 엄마도 먹고 여기 돈가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잘 먹고 힘을 내야 애를 키우죠. 그래야 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아주머니 돈을 받아요? 괜찮아요. 정말 큰 돈도 아닌데 거절하면 내가 민망해요. 그냥 받아줘요. 큰 애 생일이라던데 이거 먹고 케이크도 사줘요. 아니요. 그래도 옛날 제 생각나서 그래요. 나는 남편이 도망갔어요. 저 애 키우느라 손도 이 모양이고 아주머니가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꼭 거인 손처럼 커다랬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한 건데 아마 무슨 종양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주머니가 주신 돈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니까 아주 조금씩 나아지긴 하네요. 나중엔 웃을 날이 오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갚을게요. 댁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은혜는 무슨 저는 이제 아들이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혼자 잘 못 있어서 그럼 이만 가볼게요. 맛있게들 먹어요.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받아 적으려고 수첩을 꺼내는 걸 안 기다리시고 아주머니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얼른 자리로 가셔서 아까부터 불안한 표정의 형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저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왜 혼자 못 있지? 나는 집에 혼자 잘 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나시고 어머니는 돈가스 2개를 더 시켜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뭘 먹었냐는 듯 저랑 동생은 돈가스 한 판을 금방 뚝딱 비웠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손도 안 드셨고요. 집에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서 케이크 한 판을 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생일날 친구 집에 갔다가 먹은 케이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빵집도 케이크도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주 달콤한 케이크였는데 과일까지 올라간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어째서인지 그게 쓰더라고요. 자꾸만 어머니의 눈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다니 그것도 밖에서 어머니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신 표정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했습니다. 때를 써서 밖에서 소리 지르며 울어서 거지라고 해서 아니면 아빠가 없다고 해서 아마 그 모든 것이었겠죠.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을 지나 저희에게 다가온 아주머니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신 걸까? 그만큼 우리가 초라해 보였던 걸까? 아니 그만큼 어머니가 불쌍해 보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간 저희 어리석은 행동들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광을 부렸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퍼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렇게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 나이 10살에 철 아닌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걸 잘하는 건 없고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벌어올 수도 없으니 공부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교과서 몇 번씩 보고 하니까 중3이고는 하더라고요. 원래 공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전교 1등을 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대학생 될 때까지는 정말 사고 한 번 안 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키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랑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다른 집에는 다 있는 아빠가 우리 집에 없으니 내가 그 몫을 해야 하는 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도와드리고 동생 야자 끝나면 데리러 가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여전히 남들처럼 평범한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나름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에 살며 악착같이 모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월세방을 구했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출을 받아서 빌라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2년제 전문대에 갔습니다. 사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고 저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길래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가까워서 따로 생활비 나갈 것도 없고 어머니도 부모는 못 나온 대학교 저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2년만 학교 다니니까 동아리 같은 건 하지 않으려다가 봉사 동아리가 있길래 재밌어 보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2학년 때 동아리 회장까지 했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하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사 동아리 하면서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더라고요.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딱한 사람들이 많은지 느끼게 해준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도 꾸준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속한 동아리는 주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연탄 나르기도 해봤고 복지시설 청소랑 빨래 같은 것도 해보고 급식차 봉사도 해봤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세상엔 힘든 사람이 많은 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봉사를 나오는 아저씨도 계셨고 평일 오전에 봉사하시다가 어린이집에 아이 데리러 가시는 아이 엄마도 계셨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나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대의 끝자락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같이 회사 다니던 선임이 동업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불 베개, 소파 커버 같은 친구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의류 침구류 공장에서 오래 몸을 담그셨잖아요. 어머니랑 얘기해보다가 아예 저희 자체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공인비도 아끼고 마진도 많이 남기고 고객들한테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팔 수 있었죠. 매장을 차릴 생각은 없었고 온라인에서 판매할 생각이었기에 공장이랑 사무실 둘 다 상권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벗어난 주택가 근처 건물 3층에 차리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월세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좋은 원단 거래처들도 아름아름 알고 계셔서 비교적 수월하게 원단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랑 아이 있는 집 타겟으로 원단 좋고 퀄리티 좋고 예쁜 친구류 판매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었고 꾸준히 성장도 했습니다. 저랑 동업하는 선임형이 저처럼 대학생 때 봉사동아리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착하고 마음도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랑 마음이 맞아서 회사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 이불 베개 담요 같은 거 나눠드리고 보육시설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업도 운영하고 봉사도 하며 바쁘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날은 어머니랑 같이 퇴근을 하면서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갔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세일한다는 말들에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랑 살 거 사고 만나자고 하고 흩어져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옷으로 뭔가가 후두둑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만두더라고요. 옆을 보니까 만두 시식 코너가 있었고 판매하던 직원분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키친타월을 뜯고 계시더라고요. 프라이팬이 많이 가열되었던 건지 만두를 굽던 중에 터져버렸고 그게 제 옷에 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미팅 다닐 때 입으려고 구매한 값비싼 양복이었던지라 솔직히 좀 속상하긴 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름이라 지워지지도 않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탁소 가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데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명함 하나 주시면 아니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신 건지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직원분께서 키친타월로 제 옷을 닦아주시는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긴가민가 싶은 와중에 기침 타월을 든 손을 보고 확신이 섰습니다.
크고 울퉁불퉁한 손이 꼭 거인의 것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손. 바로 20년 전 돈가스 가게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손을 여러 번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분명히 맞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는 체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 돈가스집에서 저 본 적 있으시죠? 해야 할까? 아주머니는 기억하실까 하는 와중에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중고야 살 거 다 샀어.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려고 제 옷과 아주머니를 번갈아가며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시선이 아주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채신 거였죠. 저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 주시면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혹시 예전에 거여동에서 돈가스 가게 혹시 돈가스집에서 저희한테 5만 원 주셨던 그분 아니세요? 네 돈가스요.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곧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저희를 알아보고 놀란 아주머니는 두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20년 전 돈가스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안아주셨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신 두 분은 다시 그날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날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의 아들은 자폐 성향이 있었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자폐인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서 도망쳤고 아주머니 혼자 육아를 하게 되신 거죠. 그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형이 돈가스를 우걱우걱 먹던 모습 불안해하며 혼자 있는 모습이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사실 아주머니의 사정도 많이 힘드셨답니다. 괜찮아지던 아들의 자폐 증상이 남편이 떠난 후 갑자기 심해져서 여러 치료를 받고 계셨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던 상황도 아니었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울더랍니다. 식당 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모습이 꼭 아주머니의 과거 모습 같았대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요. 그날 돈가스 다 먹고 은행 가서 통장에 10만 원 넣으려고 하셨는데 그중 5만 원을 저희를 주셨던 겁니다. 아주머니의 사연을 알고 나니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 그날 이후 정말 정신 차리고 어머니 속 안 썩였어요.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그게 어디 내 덕인가요?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그러죠. 저한테 고마워 마세요. 아니에요. 덕분에 남 돕는 법도 알게 되었는거려. 제 덕분이라고 하시다니 뿌듯하네요. 아 참 그럼 아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게 다행히 치료 잘 받아서 자폐 증상은 거의 일반인만큼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제가 평생 데리고 키워야 하는 팔자인가 봐요. 그러셨군요.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아주머니께 여쭤봐서 형과 연락을 취했고 형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으니 시켜만 달라고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평생 자신을 힘들게 키웠는데 이 나이 먹고도 신세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형은 지금 매일 아침 못발을 짚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1시간 걸리는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형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진심으로 저희 회사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작 일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따로 미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20년 전 돈가스 가게에서 울고 불며 때를 쓰던 철부지였던 저는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에만 먹을 수 있던 돈가스를 이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더 이상 햇빛이 들지 않는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때 그 시절 힘들었던 기억은 평생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그 시절 덕분에 저는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이 저희 회사에 온 후 저는 다방면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20년 뒤엔 저도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에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도우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